잭슨홀 이후에 증시가 좋아졌습니다. 빅테크 위주로 많이 회복을 했는데 경기 민감주인데 안 오르는 것들, 반도체에서도 안 오르는 종목들이 상당히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오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브레이크가 걸린 종목들도 상당히 많다. 차별적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상반기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저도. 그리고 하반기에는 꽃놀이패 전략으로 좀 스위칭을 했어요. 이게 큰 수익은 아니지만 경기가 나빠도 또는 좋아도 밸런스를 잡아서 상승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고 하락장에서도 적당히 돈을 벌 수 있는, 상승장에서는 보통 이런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아무거나 사면 돈을 버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의 관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상승장이 와야 돈을 많이 벌어요. 상승장이 좋은데 항상 이런 조심을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모두 주식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때가 일반적으로 얼마 못 가서 위기였던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지금 주식을 참여하고 있는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가, 이제 무량주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광기에 휩싸인 주식들 위주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타이밍을 언제 남들보다 먼저 빠져나올 것인가, 이런 생각들도 해야 되겠죠. 상반기만큼 하반기가 엄청난 상승을 하기는 어렵고, 이 고물가, 고금리, 호황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이라서 예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중에 하나 값만 바뀌어도 증시의 방향이 바뀌게 돼요. 예를 들어서 고물가 고금리 침체가 일반적이잖아요. 이럴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은 저물가 저금리, 경기 회복 이후에 호황, 이런 구조로 바뀝니다. 변곡점이 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고금리의 고물가의 경기 회복입니다. 시장이 원하는 거는 고물가의 저금리의 호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저물가가 되거나 침체가 돼야지만 저금리를 시도해 볼 수 있겠죠. 심각한 수준이 아닌 이상 연준이 금리를 내릴 분위기는 아닙니다. 어제 나온 ADP 비농업 고용 지표를 보면은 예상치가 19만 5천 명이었는데 17만 7천 명으로 낮게 나왔어요. 저번 달에는 37만 1천 명으로 수치가 확실히 줄어든 모습이고, 그저께 나온 고용 지표도 낮게 나왔습니다. 고용이 잡혀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전달에는 금리 인상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어제 발표한 PCE도 예상치보다 약간 낮게 나왔습니다. 물가도 잡혀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침체의 신호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데, 경기가 좋으면서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거랑 경기 침체가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장기채 금리가 뚝 떨어지는 거랑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근데 지금으로는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야구공으로 치면 이렇게 쭉 날라오는데 이거 직구인가 아니면 끝에서 꺾여 들어가는 건가, 아직은 구분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어쨌든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나쁜 신호는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증시도 어느 정도 눈치를 보면서 살짝 올라갔죠. 대출 부담이 줄어들죠. 소비가 늘어날 수 있고 부동산 거래 활발해질 수 있고 기업들 투자가 쉬워지죠. 그런데 경기가 식으면서 금리가 떨어지는 거는 또 나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경기가 좋을 거냐 나빠질 거냐는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 상황을 맞춰가야 되겠죠. 증시가 바닥일 때는 올라갈 자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표들을 보고 판단하기가 쉬워요. 어차피 틀려도 손해볼 거 별로 없고 맞추면 돈을 버니까 주식을 사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증시가 허리 위로 약간 올라온 상태죠. 전고점 기준으로 보면은 어깨보다 약간 아래쪽입니다.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표를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은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아닌가 보다 해서 빠져 있다가 보면은 또 주식이 더 올라가지고 포모가 올 수도 있겠죠. 이때 주식을 들고 있는 게 낫냐 안 들고 있는 게 낫느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허리 위로 왔다 하더라도 주식을 들고 있는 게 더 낫다라는 주의예요.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 그 포모를 못 견디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 꼭대기에서 사요, 주식을.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를 7만원에 팔았어요. 이제 적당히 올라온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나중에 9만원쯤 됐을 때 다시 매수하는 거죠. 이거 10만원 가는 거죠? 20만원 가는 거죠? 이러면서 또 삽니다. 그때 사는 게 제일 나쁜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지표를 말씀드리면 경기의 정점이 이번 2분기를 찍고 내려오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기관은 3분기에 미국 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5.9%가 나올 거다,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기관들을 보면은 2분기보다 낮을 거라고 보는 곳들도 많았었습니다. 어제 나온 2분기 GDP 발표가 떴는데 예상치가 2.4%였는데 실제로 2.1%가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3분기도 우리의 예상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겁니다. 채권금리가 내려가니까 좋긴 한데, 채권금리가 내려가더라도 고용이라던가 경기가 살아있어야 좋은 거거든요. 이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채권금리가 내려가고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연착륙이라 부르는 거고, 이 상태에서 고용이라던가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거를 침체라고 부릅니다. 그럼 좋은 소식이 아니게 되는 거죠. 만약 침체가 된다라고 그러면 기업의 실적이 이제 서서히 감소할 거예요. 이걸 분석한 전문가의 지표도 있었는데, 내년 여름에 기업의 실적이 최저치에 도달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년 3분기부터 다시 기업들의 EPS가 증가할 것이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착륙에 대한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미국과 동행성을 가진 캐나다 실업률은 4.9%에서 5.5%로 상승을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낮은 해고와 높은 자발적 퇴직으로 노동자가 고용주보다 갑에 있었는데 이제 서서히 떠나지 않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규 고용도 줄고 있어요. 갑에 위치했던 노동자의 힘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한마디로 내가 이직을 할 만큼 매력적인 직장이 열리지 않고 있다. 월급 더 주는 곳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은 경기가 둔화되고 고용도 이 추세가 이어지게 된다면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체로 가는 변곡점 위기에 있다. 다시 돌아가 보면요, 고금리로 인한 효과가 대개 6개월에서 1년의 시차를 두고 효과를 보기 시작해요. 작년에 금리를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이제 효과를 보는 타이밍이 됐죠. 물가가 서서히 잡히고 있고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연준이 원하는 대로 되고는 있습니다. 이제 물가가 정상적으로 잡히겠죠. 연준은 물가가 확실히 잡힌 것을 본 다음에 다시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일으키려고 할 거예요. 이게 시장의 정상화 과정인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과 중국의 대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패권 싸움이라서 경제를 약간 희생하더라도 패권을 가질 수 있다라면은 그렇게 돌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정상적인 시나리오들이 약간 꼬일 수도 있다. 물가가 잡히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모두가 물가가 잡힐 거라는 가정을 한 다음에 침체냐 고용이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물가가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고금리를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럼 경기는 서서히 둔화되겠죠. 물론 이 경기가 둔화될지 안 될지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모르는 값이에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둔화가 되는 게 맞는데 지금처럼 고용이 뜨겁고 경기가 은근히 버틸만 하면은 고금리를 계속 가면서도 장기간 버틸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간다 하면은 물가를 못 잡았다 칩시다. 그러면은 금리를 낮출 수가 없고 경기는 둔화돼 버립니다. 이 물가 때문에 금리를 계속 못 낮춰요. 우리가 이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 부르죠. 1970년대 초반에 1차 오일 쇼크가 오면서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고 금리를 올렸었는데 물가가 좀 떨어지니까 이제 물가 잡았나 보다 이러면서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내렸어요. 결국 2차 오일 쇼크를 맞으면서 다시 물가가 치솟습니다. 폴 볼커가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는 일을 벌였죠.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기업들의 주가가 1차 오일 쇼크 때 많이 떨어졌을까? 2차 오일 쇼크 때 많이 떨어졌을까요? 1차 오일 쇼크 때 연준의 기준금리보다 2차 오일 쇼크 때 연준의 기준금리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근데 증시는 이때 되게 좋았어요. 고금리, 고물가, 고증시 이런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때 오히려 올랐던 업종이 PC, 가전, 컴퓨터 이런 쪽이었었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시대가 원하는 사업을 하는 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물가가 좀 오른다 하더라도 전혀 업황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한 곳은 어디가 있을까? 그런 것들이 존재하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가는 81달러가 넘어요. 그런데 원자재 블랙홀로 불리는 중국이 경기 침체 상태입니다. 오펙은 적극적으로 감산을 하고 있죠. 미국도 증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가가 밑으로 떨어지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르면 올랐지. 증산을 해야 내릴 수가 있는데 수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증산은 막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펙이 마음이 바뀌어서 증산을 하겠다. 그래야 그때부터 유가가 떨어질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유가가 떨어질 만한 요소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크게 회복되지 않아도 중국만 어느 정도 회복을 되거나 부양책을 낸다면은 유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다가 미국의 원유 비축 재고도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순조롭게 이어져서 교육량이 늘어나고 중국의 경기가 회복된다? 그러면은 또 이 값이 바뀌는 거죠. 물가가 다시 서서히 올라가고 경기도 서서히 좋아지는, 그러면 고금리가 더 오래 유지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전 세계의 공장 가동률이 증가할 거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디에 투자할까? 고금리, 고물가, 고경기, 증시가 나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두 번째는 통화량이에요. 미국은 긴축을 하고 있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 대비해서 유동성 회수는 예상보다 약했습니다. 금리를 올리고 돈을 풀면서 경기가 죽지 않게 조절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왜 경기를 안 죽일까? 바이든의 재선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은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일까? 후자의 경우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본이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돈을 계속 찍어내고 있죠. 지금은 정치가 경제 위에 있습니다. 미국이 버틸 수만 있다면 고금리를 유지하는 게 중국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만약에 물가가 떨어지고 경기가 둔화되면 금리를 내려야 되고 중국은 부양책을 더 크게 써도 환율이 안 올라가겠죠. 하지만 고금리 시기가 몇 년씩 간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미국 경기는 잘 버틴다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발을 못해요. 경제
경제가 죽게 쓰니까 도발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나옵니다. 경제가 죽게 생겼으니까 부양을 해야 되는데 수출로 부양이 안 되는 거예요. 내수 부양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야 되겠죠. 내수 부양으로 방향을 틀었다가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왔었죠. 부동산 버블이 올 수 있고 환율 상승이 올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빈부격차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굉장한 리스크가 되겠죠. 이런 정치적인 셈법까지 있는 거라면은 당연히 물가가 가라앉지 않는 게 미국에게 득이 됩니다. 폐계 감산이 오히려 미국의 패권 유지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러시아가 종전을 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어주는 게 미국이 원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퍼즐이 잘 맞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는 게 미국은 주택 경기가 좋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7%가 넘는데 주택수가 부족하고 내년에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금리가 오래 되는데 주택 경기가 활발하다. 그리고 뭐 AI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도 어느 정도 잘 되고 있고 고용이 잘 돼서 소비도 잘 살아있다. 그러면 누가 돈을 벌 것인가? 대출 마진이 굉장히 좋겠죠. 그러면서 채권 금리는 안정화가 된다? 이럴 경우에는 은행주가 제일 베스트가 되겠죠. 고유가인 상황에서 경기가 죽지 않고 잘 버텨준다라면은 정유주들 마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옵펙은 감산을 해도 미국의 셰일 업체들은 감산을 안 할 거잖아요. 고유가에 오히려 판매량과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거기다 천연가스는 덤으로 얹어지고 AI는 엔비디아가 보여줬듯이 다른 시장들이 투자비를 줄여도 AI 투자는 늘리고 있잖아요. 이제 AI를 가지고 수익 모델을 쓰는 기업들이 나타날 때라고 보는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서서히 매출의 증가세를 보여주겠죠. 그럼 AI를 활용해서 매출과 순이익 증가가 되는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물가가 더 오르게 되면 외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겁니다. 마트에서 파는 식사 대용품으로 끼니 해결하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식당 음식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팁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15%, 20%, 25%를 거의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에서 뭐 하나 먹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서빙이 없는 가게도 팁을 달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사는 물건으로 식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마트에서 사는 가전 간편식을 가지고 회사에서든 집에서든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곡물 가격은 예전보다 내려가고 있어요. 매출은 늘어나고 마진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수익이 늘어나고 기업들의 주가가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말한 거는 그냥 하나의 시나리오니까 그냥 플랜 B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이런 것도 있겠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